네, 본 대회는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게임문화교육원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게임문화재단, e스포츠 명예전당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게임 관련 교육기관과 또 정부 기관이 이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경험을 쌓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는 대략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강의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나고 저희 강의 진행해 주시는 신유철 교수님께서 답을 달아주실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교수님 마이크 준비되시면 켜주시고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특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정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 신유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게임 리터러시 교육 부분은 게임 제작의 이해, 게임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게임 속 직업, 현실에서 어떤 일이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게임 직업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게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게임을 다들 이제 만들어 봤던 경험도 있으시고 게임 관심 많이 있을 텐데 이 게임 개발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 먼저 게임을 만들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 기획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된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는 과정, 두 과정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과정 자체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지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지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알다시피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은 공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이란 부분은 예술이란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두 가지 분야의 융합이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제 기획에서 만든 아이디어 부분을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게임 개발이란 부분이 혼자 만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팀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됩니다.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QA,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직군들과 함께 같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게임 개발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팀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자, 소통. 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팀과 하는 소통과 문제 해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실력이 좋으신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팀을 이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팀워크란 부분, 그 다음에 소통이란 부분, 그다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게임 개발 1인 개발자 하신 분들도 계시죠. 1인 개발자 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요시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 회사에서는 이 게임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될 때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 팀워크란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게임 개발을 하신다면 네, 다른 전공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이뤄서 게임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네, 중요시하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앞에 있던 두 가지 아이디어나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부분, 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세 번째 있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개발을 할 때 여기 보시는 네, 배틀그라운드, 네, 발로란트, FC 온라인. 이 세 개 게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 네. 온라인 게임도 있고, 멀티플레이 게임도 있고, 네. 경쟁.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게임이랑 공통사항이 있지만 더 간단히 생각하면 다 게임이죠. 여러분들이 다 즐기고 있는. 이 게임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게임 유저로서 이제 즐기게 되는데 이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가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겠죠? 결론적으로. 누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직업으로서 이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 네, 개발자들 있고, 개발자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게임을 만들 때? 기획자, 아티스트. 음.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시나리오 작가도 있죠.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세 가지 직군이 있죠.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 직군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을 만들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군이 QA 직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PM 직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직군들뿐만 아니라 또 마케터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직군들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잘 팀을 이뤄서 게임을 만들 경우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게임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은 어떤 건가요? 배틀그라운드 있고 발로란트도 있고 FC 온라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게임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물론 다른 게임도 있으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다른 게임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친구들하고 즐길 때 많은
PC 게임도 하고 모바일 게임도 하지만 멀티플레이로 하는 게임들 중에 이 세 가지 게임 중 하나 정도는 자기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봤던 배틀그라운드 바로란트는 게임 장르로서 어떤 게임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 네. 네, 세 분이 지금 FPS라고 얘기해 주셨고, 한 분은 슈팅 게임을 얘기해 주셨고, 네. 우리가 보통은 FPS라고 많이 하죠. 1인칭 슈팅 게임. 그래서 발로란트하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통해서 1인칭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FPS라는 게임 장르를 가지고 있고, FC 온라인은 무슨 게임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축구 게임이죠. 네. 우리가 FPS 게임하고 축구 게임을 봤을 때, 그러면 해당되는 게임 장르가 달라졌을 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QA, 그 다음에 PM, 이런 여러 가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네. 그 해당되는 업무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 게임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은 게임 만들 때 거의 비슷하게 간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존재해요, 여러분. 여기 펍지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나 바로란트, 그리고 FC 온라인 모두 대형 게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멀티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해당되는 특정 직군이 없어진 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게임을 만들게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만들 때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처음에 이 게임 개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밍, 그래픽, QA, 기획이 게임 개발의 핵심 4개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요 4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실제 게임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전체 게임 개발에 참여해서 최종적인 게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프로그래밍, 그래픽, QA, 기획, PM, 비즈니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4가지 구성 요소, 프로그래밍, 그래픽, QA, 기획 이렇게 4가지 구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4대 요소라고 우선 말씀드렸는데 구성할 때, 게임 개발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PM? 음, 기획. 기획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되게 다양한 보시는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솔직히 기획이 없다고 해서 게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게임이 아직 안 나오고 그러진 않죠. 물론 이제 실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지만 이런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QA 이게 균등하게 어느 정도 모든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완전한 게임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많이 즐겼던 게임들 중에 이런 게임들 있지 않아요? 되게 그래픽 요소는 되게 멋있고 화려한데 게임 재미가 없는 게임이 있고 어떤 거는 그래픽은 좀 별론데 기획적으로 되게 좋은 게임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게임마다 좀 차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 인원들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게임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그래픽이 좀 더 적은, 리소스를 적게 쓴 게임들은 그래픽 요소도 좀 더 적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멀티플레이 MMORPG 같은 경우에 기획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스팀이나 이런 데 인디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획이 많지는 않죠. 게임을 즐길 때.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규모가 크게 될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게임 개발 때 여기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마다 각자 특징이 있고 그 해당되는 특징에 따라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좋은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PM과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조금 더 드린다면, 이제 PM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전체 게임의 전체 일정을 관리를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각 직군별로 어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정 조율을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비즈니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해서 네, 실제 상용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마케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네, 이익을 실현해야겠죠. 회사에서 공짜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 볼게요. 자, 우리가 게임을 먼저 이제 개발할 때는 개발하는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획을 해야겠죠. 어떤 게임 아이디어로 어떤 게임 장르를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컨셉을 제안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획적인 요소들이 바탕으로 돼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정한 이 컨셉 기획에 따라서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 코어적인 부분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검증하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실제 게임을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구현됐을 때 진짜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획에서 컨셉을 정했을 때 그 부분이 재밌어야 되겠죠? 재미없는 게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게임 재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의 첫 번째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프로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임의 요소들이 실제 재미가 있는지 실제 플레이 보면서 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통해서 게임 재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면 그 뒤부터는 실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앞에서 봤던 모든 직군들이 같이 이제 게임을 즐기게 되고요. 그 직군들이 게임 기획 요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거치는 단계를 알파, 베타, 오픈 베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알파하고 베타, 오픈 베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무조건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검증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게임 기획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녀석을 문서화시키고 그 문서를 각 직군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거를 다시 종합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알파 단계에서 다시 검증을 한번 통과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단계에서 해봤더니 예상대로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게임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게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당되는 요소들을 잘 구현하고 그 구현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내용대로 잘 구현해 재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단계, 베타 단계, 오픈 베타 단계 할 때마다 그걸 테스트한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적으로 알파 단계를 넘어가서 베타 단계에 가면 대부분 사용자들을 모집하죠. 사용자들을 모집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개발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열리는 단계가 오픈 베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PC 게임 하면서 오픈 베타 많이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픈 베타 서비스 자기가 실제 게임 해보면서 온라인 게임도 괜찮고, 네, 인디 게임들 해봤을 때 어떠셨나요? 많이 해보셨어요? 아마 그래도 몇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베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면 실제 상용화 게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네, 게임의 모습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픈 베타 단계가 넘어갔다고 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용화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픈 베타까지 진행이 되면 대부분은 네, 거의 이제 상용화 전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온 다음에 다음 단계로 마지막에 이제 뭘 하게 되면 테스트하고 QA 부분을 마지막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베타, 오픈 베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네, 테스트하고 QA를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해당되는 게임이 재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정성,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네, 콘솔이나 모바일 기계에서 실행됐을 때 갑자기 게임이 꺼져요.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바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뭐 크런치 모드 들어봤을 거예요. 크런치 모드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크런치 모드 자기가 한번 들어봤다. 뭐 게임 개발 회사에서 크런치 모드가 걸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혹시 들어보거나.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해당되는 최종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걸 말해요. 보통 이제 밤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밤을 새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개발자분들이 많이 힘들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최종 상용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될 단계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힘들긴 하지만 또 출시해서 여러분들이 출시한 게임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좋아한다면 되게 즐겁겠죠? 네. 그래서 이 크런치 모드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크런치 모드를 한다고 꼭 밤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이때부터는 네, 운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게임을 보시면 뭐 무료 게임도 그렇고 유료 게임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 무료 게임을 많이 즐기시잖아요. 뭐 유료 게임 즐기시는 콘솔이나 일부 정액제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분 유료화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는 사업화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한 녀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 운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 넘어가면 게임 개발자들이 네, 출시 전만큼의 되게 오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뭐 여유롭게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실제 이제 서비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비스 단계별로 필요한 녀석들만 네, 구현을 하고 또 운영에서 나왔던 이슈들, 버그들 이런 걸 수정해서 패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개발 프로세스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살펴보면 기획, 프리프로덕션, 그다음에 개발을 통해서 네, 알파, 베타, 오픈 베타 과정이 거치고 이 과정에서 테스트하고 QA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용하기 위해서 출시가 된 후에는 유지 보수와 운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직군 중에 네, 먼저 프로그래밍 직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프로그래밍 직군이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실제 게임을 실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 기능들을 구현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게임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이나 그래픽 분들 혹은 QA 분들이 각각 업무에 대한 롤을 잘 보면 기획자분들은 문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그래픽적인 아트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QA 분들은
기능적인 문제점이나 혹은 재미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런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최종 만드는 사람을 본다고 하면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머가 여러분 실제 실무에 가면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그래픽 리소스, 그다음에 문서화된 녀석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게임 상용화 부분, 혹은 알파, 베타, 오픈 베타 이렇게 해당되는 과정을 거칠 때 마지막으로 검증해가지고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드는 사람이 게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임 프로그래밍 과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게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첫 번째는 게임 컨셉과 장르, 플랫폼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해당되는 게임 컨셉 기획서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해당되는 장르까지는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부분은 프로그래머들도 같이 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획자분들께서 컨셉과 장르 부분을 결정해서 가지고 오셔 컨셉 기획서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을 모바일로 할 건지 PC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PC 게임만 만들어 봤어요. 그럼 모바일 게임을 쉽게 만들기가 편할까요?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 프로그래머 분들이 PC 게임만 만들어 봤던 분들이야. 근데 이제 모바일을 만드는 걸로 플랫폼이 선정됐다. 쉬운 일일까요? 좀 어려운 일일까요? 조금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경험을 안 해봤다는 거는 그에 따른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기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장르와 컨셉을 어떤 플랫폼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또 중요합니다. 게임 엔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임 엔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이 쓰신 엔진, 네, 유니티 많이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언리얼도 여러분 게임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게임 쪽을 본다고 하면 두 가지 게임 엔진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언리얼하고 유니티. 그 두 개의 엔진을 선택한 기준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할지는 그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어떤 엔진에 익숙한지가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다음 기획자들이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은 무슨 엔진으로 만든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언리얼 엔진에 되게 익숙한 개발팀이 있다. 그럼 당연히 언리얼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 유니티로 만든 팀이 익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유니티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뽑는 개발자들을 잘 보면 그 특정 팀이 특정 엔진을 선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강하고요. 그렇다고 PC 게임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MMORPG나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게임들은 언리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쪽하고, 그 다음에 좀 캐주얼 게임 만들 때는 유니티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니티와 언리얼이 맨 처음부터 뭐 캐주얼 게임이다, MMORPG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게임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언리얼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에 익숙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쓰는 현상도 있습니다. 뭐 한쪽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자기가 이제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게임 장르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 어떤 게임 컨셉이 나오면 자기가 거기에 맞는 게임 엔진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자기가 익숙한 엔진을 선택하겠죠. 언리얼에 익숙한 사람은 언리얼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유니티 익숙한 사람들 유니티를 선택할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임 만드는 엔진들이 결정되는 부분에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갑자기 이제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우리는 언리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리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에 뭐 영향이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개발자들이 익숙한 엔진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엔진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유니티를 선택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걸 선택하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그렇죠. C샵으로 가게 되죠. 언리얼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C++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엔진을 딱 얘기하면 어떤 언어인지 딱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특정 엔진이 결정한 순간에 언어도 같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된 내용이 결정이 되면 다음으로 이제 결정한 부분은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야겠죠. 그 기획서를 만들고 기획서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픽 리소스를 뽑아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픽 리소스를 뽑을 때는 당연히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2D로 만들지, 3D로 만들지, 아니면 2.5D로 만들지, 그걸 결정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D 게임을 만들 때와 2D 게임을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D 게임과 3D 게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2D 게임 만들 때와 3D 게임 만들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 경험한 부시 해본 분들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D하고 3D면 3가 더 많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2D하고 3D의 차이를 얘기하면 차원을 얘기하죠. 이제 2D는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좌표계를 이용하고 3D는 3차원을 이용한 좌표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D와 2D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동일한 리소스와 동일한 기획사라고 하면 3D로 만든 게 조금 더 복잡해요. 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 2D로 만들 건지 3D로 만들 건지 기획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픽 리소스도 마찬가지예요. 2D로 만들 때와 3D로 만들 때 보면 2D로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직군들과 3D를 이용했을 때 만든 직군들이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조금 더 많이 걸린다. 3D 쪽이.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보통 3D 게임 만들면 2D 게임 만들 때보다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알파, 베타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단계마다 플레이 테스팅을 합니다. 플레이 테스팅은 기획자가 만든 내용대로 실제 구현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플레이 테스팅 할 때 좀 단점이 있다면 프로그래머가 하는 플레이 테스팅과 QA가 하는 플레이 테스팅이 조금 달라요. 프로그래머가 하는 플레이 테스팅은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어요. 버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현을 막 하다 보면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위주의 플레이 테스팅이라고 하면 QA가 하는 플레이 테스팅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뭐가 들어가냐? 재미하고 품질 검정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더 봅니다. 특히 이제 재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하는 플레이 테스팅과 네, QA가 하는 플레이 테스트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디버깅을 하고 보수를 통해 가지고 게임 완성도를 높여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리리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버깅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해야죠. 릴리즈를 해가지고 유지 보수도 같이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까지 된다고 하면 상용화 버전을 만들어야 되고 오픈 베타를 해야 된다면 오픈 베타 버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했던 유저들의 피드백을 보고 혹은 문제에 생겼던 버그 리포트를 보고 유지 보수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임 프로그래머의 분류를 본다고 하면 크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분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세부 직군이 조금 달라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 프로그래머, 엔진 프로그래머, 툴 프로그래머, AI 프로그래머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나눌 수 있고요. 서버 쪽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그다음 DB 프로그래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세부적으로 가면 더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서버 프로그래머 이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그 안을 더 보면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 직군을 본다고 하면 해당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알아야겠죠. 그 내용을 봤을 때, 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화면상에 움직이는 게임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로직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보통 모든 게임에서 존재를 합니다. 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없는 게임은 없어요. 반대로 서버 프로그래머만 있는 게임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서버 프로그래머만 있는 게임 있을까 없을까? 어, 네.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뭐 오락실이나 게임이 콘솔 하는 것도 대부분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업무는 게임 기획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실제 구현을 하고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기능이 게임 로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머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하는 가장 큰 업무는 게임 로직을 만드는 겁니다. 게임 로직을 만들고 화면에 보이는 녀석들을 실제 구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에서 MMORPG까지 이제 온라인 게임, 멀티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게임에서는 게임 로직을 클라이언트에서 구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버에서 구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게임 로직을 단순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구현한다 이렇게 하면 멀티플레이 게임에서는 맞지 않아요. 네, 서버에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MMORPG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MMORPG에서 보면 진짜 클라이언트가 때리잖아요. 때리면 그 때렸던 액션이 네, 서버한테 가서 서버에서 그 해당되는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 로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서버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럴 땐 서버 프로그래머가 게임 로직을 구현을 해야겠죠. 클라이언트도 물론 구현하겠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콘솔 게임을 한다고 하면 콘솔 게임 중에 혼자 즐기는 콘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땐 서버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모든 걸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라 디버깅이나 유지보수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획서가 새로 오면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 네, 업무가 많아요. 네. 서버 프로그램도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툴, UI, 그래픽스, AI 엔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알릭스라는 이제 VR 게임인데 혹시 알릭스 해보신 분 계신가요? VR 게임인데 없으세요? 네. 지금 VR 게임이 생각보다 옛날부터 나왔던 게임 중에 하나지만 네, 아직도 네,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1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위권에 계속 있는 게임인데 자, 이런 FPS 게임을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건 보통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는 1인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1인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시야나 이런 부분을 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잘 만들어야 돼요. 네, 3인칭 만들 때 1인칭에 만들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야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1인칭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시야가 좋기 때문에 보는 사물에 대한 상호작용이 훨씬 더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3인칭은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구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래머만 중요한 건 아니죠. 당연히 기획자,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QA까지 모든 직군들이 다 같이 잘 개발에 참여해야지 좋은 게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툴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자, 툴 프로그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요즘에는 대부분 게임 엔진을 사용하죠. 그렇죠? 게임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는 게임 엔진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겠죠. 그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저작 도구를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서 만들려면 프로그래머 분들이 하게 돼요. 네. 이런 커스텀 에디터, 유니티에서는 커스텀 에디터 만들 때도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기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수정해가지고 네, 만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 프로그래머라는 세부 직무도 있다. 그다음 UI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UI 프로그래머들은 우리 게임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UI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픽적인 기획 내용과 그다음 UI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UI 구현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게임에 있는 UI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가장 많이 봤던 UI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딱 게임 화면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벤토리도 있고 게임 들어갔을 때, 그렇죠. 메인 화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설정 화면도 있고요. 나 인플레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UI들이 존재하죠. MMORPG 같은 경우는 스킬 같은 거, 그 아까 방금 말해준 것처럼 인벤토리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UI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UI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자이너 분들은 여기서 사용할 리소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그 리소스를 주면 프로그래머 분들이 그거를 실제 기획서에 맞게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 올리는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에서 보는 네,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임 UI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슨 걸 주의하냐? 해상도 부분을 좀 중요시 하셔야 돼요. 해상도. 여러분 이제 PC 게임 만든 거 보면 어때요? 대부분 뭐 4K, 네, FHD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해상도가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쓰신 분도 계시고 아이폰 쓰신 분도 그렇고, 네, 되게 조금씩 다르죠. 뭐 16대 9, 네, 4대 3. 뭐 요즘에는 폰이 슬라이드 폰도 있고, 그쵸? 옛날보다 되게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제 UI에 대한 구성 요소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UI 프로그래머.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콘텐츠 프로그래머가 가장, 네,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프로그래머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게임 플레이. 기획서에서 나온 게임 플레이의 전반적인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이 컨텐츠 프로그래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UI 프로그래머, 툴 프로그래머는 좀 단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게임 플레이하는 녀석들이 훨씬 더 기능들이 많잖아요. UI는 특정 부분에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조금 적어요. 하지만 게임 플레이는 게임 기획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게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프로그래머들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FPS 게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캐릭터가 앞으로 이동한다, 총을 쏜다, 그렇죠? 그다음에 피격을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을지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다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 구현한 게 누구냐? 컨텐츠 프로그래머가 진행하게 된다라고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만들 때 보면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래픽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픽 요소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쉐이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쉐이더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쉐이더는 그럼 어디서 짜냐? 유니티나 언리얼 내부에서 네, 그 내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하고 콘텐츠 프로그래머 두 가지를 봤을 때 콘텐츠는 게임의 로직을 만드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돼 있다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는
실제 화면에 보이는 렌더링에 대한 품질, 좀 더 미려하게 보인다거나 좀 더 최적화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픽과 관련된 업무를 가장 많이 합니다.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오늘날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그래픽 리소스를 줬는데 실제 올려봤더니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겠죠? 그걸 확인해 봐가지고 문제 생기면 네, 같이 소통을 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런 업무부터 혹은 실제 미력에 잘 나오는지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봤던 모습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확인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즘에 핫하죠. AI 프로그래머. 네. 근데 AI 프로그래머는 요즘에 게임 쪽에서 핫하긴 하지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볼 때 이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 처음에 이제 길찾기가 있고요. 그다음 NPC와 행동하는 부분, 그다음 지형이나 던전 같은 걸 자동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 게임 플레이를 테스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언리얼에서 PCG를, 그러니까 자동 생성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스샷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길찾기를 할 때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길찾기를 잘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저거 이제 FPS 같이 즐긴다고 해봐요. PC하고. 근데 FPS하고 이제 PC 있는 AI 캐릭터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요? 대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길을 못 찾고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멍청하게 있다. 그럼 어때요? 게임이 플레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당연히 네. 길찾기를 못하고 하면은 네,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쉬워지는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그쵸? 행동 자체가 좀 이상해질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길찾기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NPC의 행동이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 플레이어가 전체적으로 플레이할 때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이나 던전을 만들 때 여러분 이제 지형 던전 부분이 이제 배경 디자이너 분들이 작업을 해서 올라가게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이제 그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들도 많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자동 생성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래머 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게임 플레이 테스팅, 아까 기능적인 오류나 그런 부분 테스트하는 부분, 그다음 기획적으로 밸런싱에 대한 부분, 그런 걸 테스트하는 부분까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통적인 이제 AI 프로그래머들이 했던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AI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부분들은 NPC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AI 요즘에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MMORPG 같은 거 했을 때 NPC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어, 너 언제 왔니? 뭐 하면 또 다음에 가도 너 언제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동일한 대사를 반복하지만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재 상황에 맞게 네, 행동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능형으로 만드는 부분을 요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AI 프로그램 역할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혹은 또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는 부분을 학습해서 좀 더 어렵게 AI를 만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AI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딱 특정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점점점 하는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자, 엔진 프로그래머는 앞에 있던 모든 거에 총합체예요. 그래픽스, 물리, 수학, AI, 뭐 저작 도구, 네트워크, 기타 뭐 등등등 해서 모든 거를 네, 하는 게임 프로그래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브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해서. 어.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는 좀 그 해당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제한적으로만 돼 있고 대부분 이제 언리얼, 유니티, 포커스 2D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중에 언리얼과 유니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커스 2D 같은 경우는 2D 엔진을 만드는 때 사용하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코코 스튜디오는 2D 엔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나 언리얼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이 좀 무거워요. 무겁다는 얘기는 용량도 많고 초기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로딩 걸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게임을 즐길 때 초기 로딩 시간이 모바일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 게임 아니고 PC 게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콘솔 게임 말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되게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데 로딩 시간이 한 15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데이트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플레이 처음에 딱 로딩했는데 15초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게임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까요? 간단한 모바일 게임인데. 무거운 모바일 게임 말고. 아마 할 확률이 많이 없겠죠. 대부분은 아마 좀 하다가 나가실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기 로딩 시간이 좀 더 빨라야겠죠. 그런 점에서 포커스디는 되게 라이트한 엔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D 게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엔진 프로그래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직군 중에 UI 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이 다양한 세부 직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세부 직군은 뭘까? 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세부 직군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프로그래머들을 가장 많이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 뽑아야 돼요. 그 뽑아야 되는데 지금 되게 다양한 거 얘기 드렸죠. 툴 프로그래머, UI 프로그래머, 네,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콘텐츠 프로그래머, 엔진 프로그래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직군 어딜까? 누굴까? 여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직군은 콘텐츠 프로그래머입니다. 콘텐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툴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엔진에서 지원한 기능만 사용하면 툴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도 되게 일시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UI 프로그래머 생각해 볼까요? UI 프로그래머들은 각 화면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 구현할 게 있긴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거 외에는 또 할 게 없어요. 늘어난 게 없어. 딱 그 해당되는 화면에 보이는 UI들만 구현하면 돼요. 그다음에 AI 프로그래머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 뭐 길찾기나 그다음에 상호작용 부분, 그다음 뭐 자동 생성 부분, 플레이 테스팅 부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게임을 만드는 기획적으로 되어 있는 로직 부분 생각한다면 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게임 기획서에 나오는 콘텐츠 양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게임 콘텐츠가 맨 처음 이만큼이었다가 일정 시간 또 지나면 이만큼 커지죠. 또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커지는 걸 다 만들어야지기 때문에 실제 게임 회사에서 가장 많이 뽑는 세부 직군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게임 잡이라고 하는 네, 게임 개발자들 뽑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에서 혹은 게임 개발 모바일에서 적혀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뽑는 분들이 컨텐츠 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게임을 만드는 로직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이런 세부 직군들이 잠깐 넣어봅시다. 뭐 콘텐츠 프로그래머, 툴 프로그래머, UI 프로그래머,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AI 프로그래머, 엔진 프로그래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대기업일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면 이 부분이 좀 합쳐져 있어요. 즉, 컨텐츠 프로그래머이면서 UI 프로그래머, 컨텐츠 프로그래머에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콘텐츠 프로그래머에서 AI 프로그래머 이렇게 가긴 해요. 엔진 프로그래머는 완전 독립적이에요. 엔진 프로그래머 완전 독립적이지만 엔진 프로그래머를 제외하고는 되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어. 한쪽만 쏠려 있지 않아요. 근데 콘텐츠 프로그래머는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는 있어도 툴, UI, 그래픽스, AI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직군과 같이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딱 뭐 원하면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모델링은 모델링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머 클라이언트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세분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 그러면 콘텐츠하고 툴 두 개 비교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갔어요. 근데 툴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라고 했어요.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콘텐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툴도 해야 되고, UI도 해야 되고, 그래픽스도 해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네. 잘한 분들은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하게 되고,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할 수도 있고요. 네. 양이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프로그래머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서버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의 기능을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조, CS 구조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그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프로그래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이벤트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그거에 대한 서버에 대한 구현, 그 다음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관련된 시스템 제어, 그다음 대용량 데이터 처리, 그다음 운영, 보안, 유지 보수까지 되게 다양한 부분을 다 합니다. 이게 대부분 시스템하고 네트워크를 묶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DB 프로그램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우선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눈다고 하면 더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이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시스템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좀 본다고 하면 게임 전체적인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현할 때 클라우드 쪽에다 이제 구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네이티브로 직접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버 자체를. 옛날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해서 다 구현했습니다. 이 네이티브로 구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네, 서버를 세팅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버실이 없으면 네, 어딘가 가가지고 서버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세팅하고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서 다 거기서 설정하고 우리 그거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되게 발전이 잘 됐죠. 그래서 AWS나 애저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데이터 통신하고 네트워크 설계하고 데이터 통신하는 부분에서 모듈을 만들면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그런 것까지 다 구현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우리가 MMORPG나 FPS 게임 같은 걸 보면 게임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 MMORPG. MMORPG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성능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여러분 해킹 사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이 DB가 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이 DB가 털리는 순간에 여러분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키운 캐릭터가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장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혹시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자기가 네, 캐릭터 해킹 당해가지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 네,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제일 노리는 부분이 요 DB 서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침범해서 그 데이터를 훼손시키거나 혹은 변형시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모든 거를 담당하는 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DB 프로그래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구조를 통해 가지고 보통 RDBS하고 NoSQL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RDBS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네,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는 걸 처리하는 거고요. NoSQL 같은 경우는 규칙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데이터 구조를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프로그래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혹은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에서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해외에서는 아티스트랑 그래픽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그래서 게임에서 바라보는 시각화를 통해서 게임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미라고 예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임 그래픽은 크게 게임 원화가, 게임 3D 캐릭터 모델러, 3D 배경 모델러, UI 디자이너, 게임 애니메이터, 게임 이펙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러는 캐릭터 모델러와 배경 모델러로 나눠지는데요. 두 개에서 하는 업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게임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셉 원화, 즉 게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발점이 된다. 즉 시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 그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앞에서 UI 프로그래머 봤잖아요. UI 프로그래머가 뭐 하는 거였어요? 게임의 UI 구성 요소를 실제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UI 디자이너도 동일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UI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제 그래픽적으로 구현하는 분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임 애니메이터는 실제 움직임. 자, 여러분 보통 이제 3D 게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들, run, attack, defense, dead 여러 가지 해당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 게임 애니메이터다. 그리고 게임 이펙터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이펙트 나오죠. 우리가 MMRC가 RPG 메타오 같은 거 쓰면 어때요? 네. 화염으로 해가지고 운석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배경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막 독이 있는 안개 같은 거예요. 초록색으로 막 표현이 되잖아요. 안개 같은 게. 그런 걸 누가 하냐? 게임 이펙터가 하게 된다. 자, 그래픽 직군의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게 게임 원화가 됩니다. 원화가는 뭐냐? 게임 원화를 작업하는 아티스트예요. 즉, 기획자가 어떤 게임의 컨셉을 가지고 가시화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려는 게임에 맞게 원화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다른 팀한테 알려줘야 돼요. 즉, 원화가가 만든 게임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된다. 게임 내 캐릭터나 배경에 대한 시각적인 컨셉을 잡기 때문에 그 컨셉대로 만드는 거예요. 원화가 만약에 예쁘게 안 나왔다, 혹은 게임에 맞지 않게 나왔다. 그럼 모델러가 아무리 그거에 맞게 구현한다고 해도 나중에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빠르게 게임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캐릭터와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게임 원화가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셉 원화가 만들어지면 그걸 모델러, 애니메이터, UI 디자이너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분들이 그걸 컨셉으로 잡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 게임 아티스트 전체적인 스타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결정인데 경찰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만든 원화 같은 경우는 실제 마케팅 자료도 많이 이용해요. 홍보 같은 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디아블로 4에서 있던 게임 원화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실제 완전히 100% 똑같게 모델링돼서 게임 화면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아, 우리 게임이 이런 배경을 쓰는구나. 아, 우리 게임에서 이런 캐릭터를 쓰는구나. 그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는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원화가에서 우리가 만든 그 컨셉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게임 원화가도 자세히 보면 캐릭터 원화와 배경 원화가 좀 나눠지기도 해요. 어, 배경과 캐릭터 다 잘 그리신 분도 계시지만, 네, 캐릭터만 또 잘 그리신 분도 계세요. 혹은 배경만 잘 그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모델러가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러는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 네, 주인공부터 NPC입니다. 주인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모든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캐릭터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N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NPC 같은 경우는 사람 형태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 제작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말하고요. 보통은 실제 이제 3D 모델러가 원화를 한 경우는 없어요. 이제 원화에서 작업한 그림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3D 저작 툴, 여기서 말하는 3D 저작 툴은 뭐 맥스나 마야 같이 게임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모델링 저작 툴이 있습니다. 모델링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3D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뭘 하냐? 캐릭터의 형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 모습을 구현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있는 의상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도 다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텍스처도 만드셔야 돼요. 네. 모델러가 이제 텍스처까지 하면 가장 더 좋죠.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러가 텍스처가 UV 처리까지 해야지 완벽한 모델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게임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경 모델러가 있습니다. 3D 배경 모델러는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맵들, 그리고 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물들, 이런 걸 제작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캐릭터와 동일하게 배경 모델러도 원화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이나 오른쪽. 왼쪽은 어떤 게임 같아요? 게임의 장르를 본다면 어떤 게임 장르일까요, 여러분?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 장르일까? 여러분이 게임 만들어야 돼. RPG 장르 조금 생각, 뭐 액션 RPG? 네. 3, 뭐, 디아블로하고 상관이죠. 디아블로에도 이런 던전들 많이 봤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던전 같은 걸 만드는 것들 누가 하냐 하면 3D 배경 모델러라고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야외 환경이잖아요. 그죠? 오픈월드로 되어 있는 게임에서 진행할 경우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하는 경우도 다 배경 모델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배경 모델러들이 하는 업무 중에 오른쪽에 보는 부분은 외부 환경이에요. 뭐 맵이나 타일, 나무, 바다, 산, 바다, 강, 뭐 이렇게 외부에서 뻥 뚫려 있는 환경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왼쪽에 보는 던전처럼 갇혀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내부 환경을 만드는 경우는 던전이나 FPS 게임 같은 경우에 실내 환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옛날 게임도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내부하고 외부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FPS에서. 자, 이렇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만들 때 배경 모델러가 중요시하는 부분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내부 환경에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은 라이팅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 왼쪽에 보시는 부분에 보면 라이팅의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누가 처리하냐? 배경 모델러가 해주셔야 돼요. 배경 모델러. 이걸 프로그래머가 할 수가 없어요. 네, 프로그래머 한다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각적으로 보이는 퀄리티는 배경 모델러가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매핑, 라이팅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픈 월드로 가게 되면 오픈 월드는 조금 더 오픈 월드에서 보여주는 식생들, 즉 나무들이나 여기 보시는 뭐 여러 가지 사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배치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모델러 분들이. 그리고 룩에 대한 부분, 전체 룩. 어.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시야가 대부분 갇혀 있기 때문에 좀 보이는 녀석들만 신경 쓰면 되지만 외부 환경 같이 아웃도어 같이 이제 멀리까지 다 보이는 환경에서는 멀리까지 어떻게 보일지 같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들 보이세요? 나무들? 조그맣게 보이는 나무들 보이시죠? 자, 얘네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모델링에 대한 폴리곤 수, 그 해당되는 나무를 구성하는 폴리곤 수가 매우 많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많은 나무가 구현되어 있다. 우리 게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무에서 쓰이는 폴리곤 수가 굉장히 많다. 나무에서 쓰이는 모델링 데이터 자체가 무겁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굉장히 렌더링 할 때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는 게임 내에서 사물에서 어떤 움직임을 줄 건지, 네, 생동감을 주는 그래픽 디자이너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실제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움직임을 누가 정하냐? 기획자가 정합니다. 기획자가 정해서 대기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 달려가는 모습, 되게 다양한 움직임을 네,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한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게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뼈대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하고요. 그 뼈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캐릭터만 만드냐? 그렇진 않아요. 캐릭터만 만든 게 아니고 배경에서 사용한다는 여러 가지 나무나 뭐 풀 이런 것들의 사물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애니메이터에서 실제 만들게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이너입니다. UI 디자이너는 실제 우리가 게임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UI에 대한 부분을 그래픽 리소스를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메뉴, 타이틀, 네, 인벤토리, 환경 설정, 되게 다양한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만들게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를 UI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돼요. 이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뭐 소프트웨어를 보면 뭐 포토샵이나 뭐 피그마, 그다음에 게임 엔진에서 제공한 UI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펙터입니다. 이펙터 보면 되게 화려하죠. 우리 게임에서 이제 막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출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요. 뭐, 마법 같은 경우, 공격받았을 때, 혹은 내 공격했을 때, 나온 이펙트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엔진이, 지금 언리얼이나 유니티도 그렇지만 모든 기능들이 다 엔진 내부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게임 이펙트를 직접 구현하는데 좀 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툴을 따로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어가지고 구현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게임 엔진에 있는 기능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에 대한 이펙트 시스템과 그다음에 포토샵. 포토샵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펙트를 만들 때 포토샵이 왜 필요할까? 아까 이제 엔진에 대한 이펙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걸 기능적인 부분을 만들게 되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 이미지는 포토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만든다는 점이 네, 이펙터들이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픽에 대한 직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게임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 원화가, 캐릭터 모델러, 배경 모델러, UI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게임 이펙터 이렇게 게임 직업의 직군들이 그래픽 쪽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3D 게임 할 때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직군이 있을까요? 다 필요한가요? 여러분? 3D 게임 만들 때 어때요? 3D 게임 만들 때 다 필요할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필요하겠죠? 네,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2D 게임 만든다, 여러분들이. 2D 게임 만들 때는 어떨까? 딱 눈에 보이죠? 어, 3D 캐릭터 모델러고 3D 배경 모델은 필요 없어요. 2D 게임 만들 때 3D 모델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모델러란 자체는 3D 저작 툴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D 게임 만들 때 3D 캐릭터 모델러나 3D 배경 모델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화감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배경 모델들이 실 3D로 만든 거를 애니메이션까지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렌더링을 걸어서 3D 모델링을 다 해요. 그거를 2D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2D 이미지화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3D 모델링 한 거를 렌더링을 그 툴에서 걸면 평면적으로 보여요. 그 평면적인 걸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러가 3D라고 해가지고 2D 게임 만들 필요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중요도가 약간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게임 이펙터도 3D 이펙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2D 이펙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터도 3D 애니메이터만 있는 거 아니에요. 2D 애니메이터도 있어요. 2D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스파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3D 봤을 때 뼈대 같은 걸 통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잡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스파인이라는 거 툴을 이용해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뼈대에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움직이게 여러분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D 게임이냐 3D 게임이냐 따라서 해당된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획. 게임 기획은 뭐 하냐? 게임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고 재미를 설계하고 즐기는 게임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게임 기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 여기서 게임 기획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게임 기획을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재미를 만든 사람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게임을 창조하는 역할, 창조자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를 본다고 하면 크게 게임 시스템 기획자, 콘텐츠 기획자, 레벨 디자이너, 추가적으로 컨셉 기획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시스템 기획자하고 콘텐츠 기획자 가장 메인입니다. 두 개가. 이 셋 중에 두 개만 고른다고 하면 시스템과 콘텐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크게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스템 아니면 콘텐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자로 간다고 하면. 물론 레벨 디자이너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템 기획자를 봅시다. 네, 시스템 기획자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야 되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임 경험을 시킬 건지 그 핵심 녀석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전투 시스템, 경제 시스템, 성장 시스템, 상점 시스템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설계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정형화돼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FPS 게임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FPS 게임을. FPS 게임의 시스템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도 있을까, FPS 게임에? FPS 게임에서 있는 게임의 규칙들, 뭐가 있을까? 여러분, FPS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우선은 전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총기, 네, 이윤선 지금 총기 얘기해 주셨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형이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뭐 레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성장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면 우선 전투 시스템이 되게 중요가 되겠죠. 게임 코어가 되겠죠. 전투 시스템 안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FPS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플레이어가 1인 시점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총을 갖고 있고, 총을 쏴게 됐을 때 상대방을 맞춰야 되고, 그 상대방을 맞췄을 때 그 총이 어떤 총이냐에 따라서, 총알이 어떤 총알에 따라서 데미지도 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정해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캐릭터 이동 시스템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내가 그 이동할 때 키보드로 W, A, S, D 이런 키보드와 매칭 시켜가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요. 성장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레벨이 있으면 레벨에 따라서 내 능력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도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근간을 이룬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시스템 기획자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 시스템 기획자가 프로그래머들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자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을 쏜다.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만 쓰면은 프로그래머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임 기획자가 그렇게 써서 전달해 줬어요. 프로그래머한테. 그럼 프로그래머가 그걸 보고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서 던질 것 같아요. 네. 조용히 따로 부르겠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조용히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기획서에서 적힌 내용과 프로그래머들이 구현할 때 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기획자하고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얘기를 서로 얘기할 때는 좀 디테일을 잡아주셔야 돼요. 디테일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떻게 맞아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좀 잘 싸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내가 이만큼 해달라고 했는데 문서 나온 것도 이렇게 안 나오면 네, 화가 나겠죠? 네. 화가 난다고 해서 던지면 안 됩니다. 네. 같이 얘기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획자분들은 프로그래머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생각하실 부분이 이거를 실제 구현할 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전달해 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게임의 전체적인 로직이나 시스템 부분을 먼저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크게.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잡을 때 문서화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훨씬 더 서로 소통할 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 시스템 기획자분들이 제일 힘든 이유가 이제 소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그 소통이 결론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문서화까지 돼 있어야 돼요. 문서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면 까먹어요. 무슨 얘기를 서로 했는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기획자분들이. 문서도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GDD를 만든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게임 디자인 도큐먼트라고 해가지고 게임 기획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스템 흐름도나 밸런스 시스템 뭐 등등 많은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들을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전달 안 하고 프로그래머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분들이 그걸 보면 피드백이 매우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잘 얘기를 하셔서 디테일을 잡으셔야 된다. 근데 디테일 잡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시스템 기획자분들은 그 게임 만드는 게임의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나열을 해주시고 그 나열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디테일을 잡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시스템 기획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다음 이제 콘텐츠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기획자분들은 게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 세계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같이 네, 만드는 기획자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획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세계관, 스토리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게임 내에서는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한다는 점이 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기획자분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가 좀 만들어지면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얘기면 재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콘텐츠 기획자분들은 재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드는 RPG 게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RPG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계관하고 스토리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다른 또 RPG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계관을 거의 유지해서 똑같이 갖고 온다고 하면 유저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스토리와 세계관을 또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유저들이. 딱 그 게임 하면서. 네. 표절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거 재탕 아니야?
같은 회사에 만들게 표절이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전 거 그냥 울어먹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상형 게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콘텐츠 기획자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고뇌를 합니다, 진짜. 고뇌를 하고 어떤 거를 내야 될지 진짜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게 콘텐츠 기획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혹은 NPC와의 얘기들, 캐스트, 그다음에 배경들, 인물과의 관계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퀘스트나 이제 이벤트를 기획하게 때 이제 게임에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지를 되게 디테일하고 네, 어떤 식으로 게임의 재미를 줄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콘텐츠가 부족해요. 저 우리나라 분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게임을 한번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밤을 새가면서 하시죠. 그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자분들이 모여서 아, 이 정도 하려면 한 달 정도 쓰겠지? 하고 이제 딱 만들어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밤새서 하면 일주일 하면 다 갉아먹어요. 그 썼던 콘텐츠들을. 그런 콘텐츠 기획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엄청나게 막 한 며칠 만들어 놨어. 근데 갑자기 오픈을 해가지고 딱 서비스를 했더니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이제 뭐 레벨을 다 끝까지 가고 콘텐츠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럼 비상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어려운 콘텐츠를 만든다. 네. 중요한 건 콘텐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죠. 그럼 콘텐츠 기획자분들, 네.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근데 콘텐츠 기획만 나온다고 해서 게임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자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또 붙여가지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또 오랜 시간 또 개발이 또 같이 들어가야 될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획자 분들이 그런 창작에 대한 고통이 좀 심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뭐냐면 그냥 컴퓨터 앞에서만 있다고 해서 그 창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영화나, 네, 혹은 여행이나 좀 다른 쪽에 있는 쪽에서 좀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콘텐츠 기획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쪽에 있는 분야의 특정 콘텐츠가 게임 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완전한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 만약 그런 경험이 적은 분들이 이 콘텐츠 기획자를 잡으면 금세 어떻게 보냐? 콘텐츠가 소갈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자 분들은 경험을 좀 많이 하셔요. 독서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좋습니다. 영화도 좋고요. 연극도 좋고요. 뮤지컬도 좋고요. 네.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스토리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설계하는 부분과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 문서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레벨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앞에 두 개하고 조금 다르게 좀 특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레벨 디자인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 FPS 게임입니다. 물론 다른 게임도 종류가 있지만 레벨 디자인은 또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된다면 FPS 게임일 수가 있어요. 자, 레벨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맵이나 맵에서 혹은 게임 RPG는 레벨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그 안에 있는 건물과 구조와 장애물, 아이템 이런 걸 배치를 시키고 레벨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있는 그 맵에 등장할 수 있는 레벨이 적절하게 플레이를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단순히 레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플레이 동선, 진행 속도, 연출,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디자인은 단순히 문서로만 쓰지는 않아요. 문서 쓰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FPS 3D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기획자에서 레벨 디자이너하고 앞에서 말했던 그래픽 직군하고 프로그래머 직군들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가장 많이 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레벨 디자이너는? 누구하고 가장 많이 일을 할까? 소통하고, 얘기하고. 콘텐츠 프로그래머. 네. 다른 분은 좀 기획자. 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네, 콘텐츠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요. 근데 구성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배경 모델하고 많이 해야 돼요. 왜? 배경 모델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맵을 만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맵에 들어가는 프랍이나 뭐 인도, 아웃도 이런 걸 다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레벨 디자이너예요. 우리 FPS 게임에서 사용하는 레벨을 만들어야 돼. 맵에 있는 맵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뭐 배치를 하고 아이템을 해야 돼요. 근데 맵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 맵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맵 수정을 누가 해야 되게요? 그럼 배경, 모델, 디자이너가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보통 레벨 디자이너가 실제 수정하는 맵은 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맵을 만들진 않아요. 레벨 디자이너 하려면 배치를 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듈형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배치 시킨 거에 플레이를 해보면서 레벨 밸런싱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맵에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의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레벨 수. 뭐 예를 들어서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맵마다 제한을 걸어 놓잖아요. 그거에 맞게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FPS에서 예를 들어 점령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되면 그 맵은 좋은 맵이 아니죠. 그렇죠? 양쪽에 있는 팀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치할 때는 대칭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그 레벨에 잘 녹여가지고 동선 같은 걸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혹은 해당되는 장애물도 비슷하게 배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만 유리한 맵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RPG 같은 경우 던전을 이제 레벨 디자인 한다고 하면 그 던전에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 예를 들어서 80레벨 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80레벨 이상이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70레벨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80레벨에 맞게 몬스터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종류나 혹은 보스몹에 해당되는 능력치 내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애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현재 내가 들어오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맵의 구성도 그거에 맞게 구성을 해야지 플레이어가 끝까지 그걸 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이너는 그 맵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노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액션 RPG를 하는데 그 던전에 들어왔을 때 몹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녀석 있는 맵과 갑자기 몰려서 들어오는 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NPC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맵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하게 되겠어요? 결국 레벨 디자이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디자이너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게임 플레이 동선, 진행 속도, 그다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D 공간에서 배치하는 경우 혹은 2D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내가 배치했는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벨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레벨을 수정하는 부분이 엔진에서 제공하는 에디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에디터 활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엔진을 좀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문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 패턴의 설계나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직군입니다. 네, QA 직군은 게임의 품질과 재미를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게임을 개발한 초창기에서 게임 QA를 뭐라고 하면 조금 개발 직군 아니다는 식으로 보는 시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게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뭐 알파,
베타, 오픈 베타, 상용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잘 됐는지 검증한다고 했어요. 그 검증을 누가 하겠어요? 네, QA들이 합니다. QA들이. 그러면 그거를 만약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발 단계가. 어. 그래서 그만큼 옛날보다 중요한 개발자가 됐다. QA 직분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 기능 오류를 찾는 부분, 오류나 결함 찾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품질과 재미를 검증하는 게 두 번째. 이 두 가지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게임의 최종 완성도를 관리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오류가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내가 FPS인데 FPS 게임에서 막 하는 총을 쐈어. 내가 분명히 헤드샷을 때린 것 같은데 헤드샷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죽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막 뭘 하다 보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폰이 리셋돼가지고 다시 재부팅 돼 버리면 PC 게임은 옛날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적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들이 떠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QA에서 지금 해결할 부분, 확인할 부분은 뭐 사용자 경험을 잘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특정 성능 이슈가 생기는지,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모바일 게임을 막 내가 하고 있는데, 발열 문제 겪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막 좀 오래 하다 보면, 폰이 따끈따끈해져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게임을 해도 괜찮은 거야? 폰이 터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음.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폰을 잠시 꺼놓는가요? 아니면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좀 불안불안하죠. 아, 선풍기 옆에서 하세요.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선풍기 옆에서 하는 것도. 근데 대부분은 자꾸 겁이 나잖아요. 솔직히 너무 뜨거우면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게 뭐라고 할까 좀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 뭐 TV를 봤더니 뭐 폰이 터진 것도 봤는데 내 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실제 모바일에서 특정 기간 오랫동안 이제 플레이할 경우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바일 자체에 해당되는 기능에서 막게 돼 있어요. 발열 부분은.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발열되는다는 얘기는 부하가 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하가 심하냐면 게임 컨텐츠 돌리는 렌더링 부하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렌더링 부하가. 근데 그런 거는 좋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터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폰이.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발열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PC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맵에 가면 막 프레임 드랍이 막 떨어져가지고 버벅거리는 경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막 캐릭터가 몇 마리 안 되는데 막 버벅거려요, 막 갑자기. 그 지역만 가면.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도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뭐 플레이는 되지만 정상적인 사용자 경험을 유저한테 전달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물론 프로그래머가 1차적으로 하고 기획자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도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100%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QA 쪽에서 완벽하게 테스트하면서 그걸 찾아줍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줍니다. QA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을 실제 우리가 상용화 게임 만들 때 하셔야 되고 그 하시는 과정에서 통과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QA 부분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개발 QA, TQA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펑 QA, FQA가 있어요. 펑 QA는 아까 말씀드린 재미, 품질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QA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완성도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기획서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컨텐츠 프로그래머들이 게임 기획서를 보고 열심히 게임 로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획서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 기획자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분도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못하긴 할 때가 있어요. 확인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레벨도 많고 기능도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친단 말이에요. 혹은 단위적으로 볼 때, 즉 기능별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상황에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TQ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발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도 검증해야겠죠. 어.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뭐 단순히 막 플레이만 막 여러 번 하면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서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버그나 크래시가 발생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고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가끔 한 번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을 만들게 돼요. 이제 그 TQA 한 내용이 개발팀한테 오면 개발팀은 이제 그때부터 또 비상이죠. 네. 다 그 내용대로 해보고 문제가 안 되지 확인해가지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TQ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펑크의 부분은 재미하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게 돼요. 그래서 검증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펑크의 부분이. 자, 기능 QA 같은 경우는 기능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기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펑크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재미란 부분이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의 재미.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게임의 재미를 판단할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재미난 부분. 그래서 이 펑큐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FPS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걸 펑큐에를 돌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는 테스터들이 FPS 게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FPS 게임 열심히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뭐 기획자분들하고 얘기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펑크를 돌리려고 해요. 근데 저쪽 QA 하신 분들이 FPS의 경험이 없어. 그거에 대한 펑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특정 장르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유저들도 똑같이 FPS를 해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면 테스터들도 그거에 맞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장르별로 그런 테스터들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펑QA를 할 때 되게 주관적으로 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하고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정확성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어느 맵을 만들었어요. 이 맵을 만들어서 FPS 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맵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풀어놨는데 맵에 예상치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맵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럼 그 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접속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선택을 했을 때 바로 나간다는 얘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맵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플레이하라고 만든 맵이지 나가라고 만든 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맵을 접속했던 사람과 이탈한 사람이 그다음에 끝까지 게임을 한 사람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비교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펑큐에서 생각하는 내용들 보면 게임 밸런싱, 플레이 난이도, 그다음 튜토리얼, UI, UX 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 확인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종합치가 뭐냐? 게임 몰입도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게임을 자주 접속을 하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큐의 부분은 TQA와 다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해당 게임 장르를 경험해 본 다수의 테스터들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좋게 평가 나왔다고 해서 게임이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이 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펑큐가 되게 재밌게 나왔다고 하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게 평가할 확률은 올라가죠.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100% 된다는 게 또 아니어서 펑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TQA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비즈니스 직군입니다. 비즈니스 직군은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만드는 게, 물론 인디게임 하신 분들은 이거 돈을 안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게임 만드는 거는 왜 게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뭘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요? 게임 회사들이.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만드나요? 여러분, 여러분 봤을 때 어때요? 대부분은 게임의 성공도 있어야 되지만, 게임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네, 뭐를 얻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네. 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군이 게임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비즈니스 직군을 본다고 하면 게임 마케터를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게임 마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 SNS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포함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유저의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저 영상 기획, 광고 캠페인, 그다음에 미디어하고의 관계 수립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게임 마케터 분들 게임을 알려요. 그리고 게임 출시할 때 출시 이벤트도 열고요. 프로모션도 기획하고요. 요즘 게임들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뭐 다른 인물들이나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막 이런 것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네. 게임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게임 비즈니스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리도 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여기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부분이 약간 알리는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사업 PM 부분은 실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게임 수익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게임 수익화 부분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무료 게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형 게임들이 많이 있죠. 광고형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인액 구조를 많이 강화시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들어와서 돈을 쓰게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개발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업 PM을 게임 개발자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 개발자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업 PM은. 사업 PM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 빛을 발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터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프로모션이나 세일즈 전략 이런 것도 수립하고요. 글로벌 런칭할 때, 라이브 서비스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게임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시킬지 이런 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PM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약간 그 직군이 좀 달라요. 뭐 경영학과나 약간 좀 인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유저의 경험이나 매출 퍼포먼스. 매출 퍼포먼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을 출시했을 때 그 해당되는 게임들이 계속 돈을 벌게 해가지고 네, 수익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설계하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뤄봤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5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게임 직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기획자, 그다음에 게임 QA, 그 다음에 PM, 그 다음에 게임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거치시고
게임 쪽에 종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좀 고민스럽게 좀 생각하실 부분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에 적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대본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게임 직업이 이런 거다 좀 어떠셨나요? 그, 네. 따로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들 약 2시간 동안 네, 게임 직업에 대한 강의 내용 네,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실 교수님.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두 번의 또 온라인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한 번의 오프라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10월 말까지 기획안 제출하는 일정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